자, 루서 그 10번째인가요? 뭐 자꾸 잊어버린다. 10번째쯤 될 것 같습니다. 에밀 강의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에밀 지금 4부에 지금 제 판본으로 288페이지.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냐면 상상력이 감정을 육발시키고 이제 이 감정이 좋은 감정 쪽으로 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288쪽의 중간쯤 보면 모든 정념의 근원은 감수성이며 상상력이 그 흐름의 방향을 결정한다. 자신의 여러 가지 관계를 의식하는 모든 존재는 그들의 관계가 변화한 경우에는 그리고 자신의 본성에 한층 어울리는 관계를 발견한 경우에나 또는 발견했다고 믿는 경우에는 그에게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모든 유한한 존재의 정념을 부덕으로 바꾸는 것은 상상에서 생기는 잘못이다. 이 문장이 나는 상당히 재밌어요. 이 상상이라고 하는 것이 감수성을 만들고 상상력이 방향을 결정한다. 그래서 상상이라는 게 부독한 것으로 갈게 만들 수도 있고 덕스러운 곳으로 갈 수도 있게 만든다. 그게 감정을. 그리고 그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사회활동이나 인간관계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289쪽 맨 밑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청년이 느낄 수 있는 최초의 감정은 사랑이 아니라 우정이다. 나타나기 시작한 상상력의 최초 행위는 청년에게 자신과 똑같은 인간의 존재를 가르치는 일로서 인류에 대한 감정이 이성에 대한 감정보다 일찍 는다. 그러니까 이성 얘기는 20세, 오브에서 해요. 이성 관계를 통해서 다른 사람 사랑을 느끼는 거는 20세 이후고 오히려 15살 그 사춘기 때는 우정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291페이지 인간을 사회적인 존재로 만드는 것은 인간의 약함이다. 우리의 마음에 인간애를 느끼게 하는 것은 우리들 공통의 비참함이다. 인간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인간애 같은 것을 느낄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다. 모든 애정은 부족함이 있다는 증거이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른 인간을 전혀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다른 인간과 교류하려는 따위의 생각은 아무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덧없는 행복은 우리의 약함 그 자체에서 나타난다. 참으로 행복한 인간은 고독한 인간이다. 그 다음에 293페이지 이렇게 하여 동정심이 생겨난다. 이것은 자연의 질서에 따라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최초의 상대적인 감정이다. 그러니까 동정심을 통해서 그러니까 상상력, 그러니까 시작은 어떻게 고독한 인간, 나약한 인간, 다른 사람이 필요해. 그것이 상상력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 대한 우정 혹은 배려심, 동정심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력을 가르치지 않으면, 상상력을 좋은 쪽으로 가르치지 않으면 감정이 나쁜 쪽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299페이지에 보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 허영심, 경쟁심, 명예심 같은 우리를 다른 인간과 비교하는 따위의 감정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위의 문장은 자기와 똑같은 인간에 대해 그의 마음을 활짝 열게 해야 한다. 그에 덧붙여 그런 마음의 움직임은 되도록 개인적인 이해를 섞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게 299페이지 중간쯤 있는 문장. 나는 이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스피노자 같은 냄새가 좀 난다고 봐요. 그래서 요거 끝나고 제가 다음 시간에 스피노자를 할 건데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으로부터 사랑과 우정을 얘기하고 그것을 통해서 정의와 선이 생긴다는 거예요. 313페이지. 나는 사랑과 미움의 감정으로부터 선악의 최초의 관념이 생겨난다는 것을 나는 증명해보고 싶다. 정의와 선은 단순히 추상적인 언어나 오성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윤리적인 것이 아니라 이성에 의해 비추어진 정신이 참으로 느끼는 것이라는 것.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원시적인 감정의 바른 진보의 일단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 양심과 상관없이 이성만으로는 어떠한 자연의 법칙도 확립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자연의 권리도 인간의 마음의 자연적인 요구에 기초한 것이 아니면 모두 환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 이런 것들을 나는 증명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과 지식의 질서와 진보를 우리 몸의 형성과 관련시켜 나타내는 보이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내가 여기서 지적하는 데 그치는 것은 아마 다른 사람들이 명확하게 해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의와 선 이런 것도 감정이나 상상부터 시작되고 그것이 우리의 감성의 원초적인 것이지. 이 말은 정말 칸트하고는 완전히 대비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어떤 마음의 역사를 주는지. 314페이지 사회는 개인을 통하여 개인은 사회를 통하여 연구되어야 한다. 정치와 윤리를 따로 취급하려는 사람들은 그 어느 쪽에 있어서도 무엇 하나 이해하지 못해야 된다. 개인과 사회는 서로 맞물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감정을 통해서. 재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부에 가면 4부가 아직 안 끝나요. 4부에 중요한 게 뭐냐면 398페이지 보면
인간의 정신 밑바닥에는 정의와 미덕의 천성적인 원리가 존재하며 우리 자신의 준칙이 어떻든 우리는 이 원리에 입각하여 자신의 행동과 타인의 행동을 좋다든가 나쁘다고 판단한다. 이 원리에 나는 양심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싶다. 양심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깊이. 응? 그래서 399페이지 맨 마지막 맨 밑에서 네 번째. 양심의 섭리는 판단이 아니라 감정이다. 이건 뭐 완전히 칸트가 이거 아마 읽고 헷가닥 뒤집어져서 교육학 강의라는 책을 썼을 거예요. 우리의 관념은 모든 우리의 외부에서 오는 것이지 우리의 관념들을 평가하는 감정은 우리 내부에 존재한다. 그러니까 뭐 정의로운 거, 사랑 뭐 이런 거 전부 다 외부에서 우리가 배워서 그걸 개념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렇지만 감정은 우리가 배워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본능이라는 거죠. 그래서 루소에게는 이런 본능을 통해서 뭔가 자연스럽게 선과 악도 알게 되고 뭐 좋다 나쁘다도 알게 된다는 겁니다. 난 곰곰이 생각해보면 루소가 굉장히 솔직하고 담백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관념들을 평가하는 감정은 우리 내부에 존재하고 이 감정에 의해서만 우리는 우리와 우리 스스로를 나아가 구애하거나 피해야 할 사물들 사이의 존재와 조화 부조화를 느낄 수 있다. 우리의 감성은 400페이지입니다. 이것만 읽고 끝내겠습니다. 우리의 감성은 이론의 여지 없이 우리의 지성의 선회함으로 우리는 관념을 가지기 전에 감정을 가져야 된다. 이건 뭐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지성에 선행하기 때문에. 뭐 그 정도 하십시다. 지금 이 책에서 그 이제 나중에 5장 같은 데 가면 이제 뭐 그 에밀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여자를 만나고 뭐 이렇게 이성 교제를 해야 된다는 얘기까지도 굉장히 자세히 얘기를 해요. 이 5부에서 하는 얘기가. 그래서 이제 이 사람 얘기는 5부라고 하는 건 여기 보면 소피 여성에 대하여 그래서 에밀이 남자인 것처럼 소피는 여자다. 그러면서 이제 여자와 남자, 성인이 된 여자와 남자가 어떻게 그 교제를 하고 이성 교제를 하는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성을 통해서 이런 이성 교제를 통해서 인간이 성숙해진다는 얘기를 길게 하고 있어요. 좀 지겨워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 정도면 사실은 루소가 왜 그 자연스러운 교육을 강조했고 그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그리고 감정 교육이 왜 중요하다고 얘기하는지는 알 것 같아요. 자, 이 루소의 감정에 관련된 이 논의를 나는 이제 이 스피노자의 에티카의 3부와 연결시켜 보는 것이 상당히 유용하다고 봅니다. 이 에티카라고 하는 책은 사실은 굉장히 특별한 그 책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앞에 이 에티카의 1부와 2부는 주로 이제 신을 우리가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 그 신이라고 하는 것과 인간의 관계는 뭐냐 이런 관계를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안에서 이제 우리가 신적인 존재를 아는 것은 우리가 신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과 육체라고 하는 것을 신의 어떤 연장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방법은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삶을 통해서 알게 된다. 뭐 굉장히 좀 어려워요. 그런 정도인데 그런 얘기는 나는 사실은 정치 철학적으로 너무 깊이 들어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신학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신의 존재 증명에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3부에 오면 이게 뭐냐면 인간의 본성과 특수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감정의 기원과 본성에 관하여라고 하는 챕터가 이게 3부예요. 아주 유명한 챕터고 나는 이게 이제 사실은 시기적으로 보면 이 홉스 다음에 스피노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루소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루소가 어쩌면 이걸 봤을 수도 있고 뭐 별로 중요하진 않는데 왜 이제 루소의 사회계약론의 감정의 문제를 그러니까 루소는 볼랑트 제너리라고 하는 이성적인 것 기본과 감정 PTA라고 하는 걸 두 가지를 같이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두 가지가 어떻게 사회계약론에 영향을 주는지를 정확하게 구분을 못했죠. 근데 지금 이 책에서는 스피노자는 이 책에서는 감성적인 것만 가지고도 사회계약이 가능하고 그래서 국가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그런 국가 안에서 개인이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책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알투세가 1970년대 이후에 제자들하고 무슨 이 스피노자 독해를 해서 뭐 이런 이제 초창기에 뭐 이런 책도 나오고요. 이게 이제 소위 그 마트롱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이제 어떻게 보면 일기에 관련된 책이고 이제 이런 사람들 뭐 안토니 네오리가 썼던 야만의 별종 아니면 뭐 에티엔 발루가 썼던 스피노자와 정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알투세의 영향 아래서 공부를 했던 제자들이 만들어낸
스피노자 연구 책인데 그 의도가 뭐냐면 이성중심주의적인 논리 혹은 사회계약론에 예컨대 무슨 칸트나 아니면 홉스나 로크식의 어떤 이성중심주의 놓고 혹은 도구적인 국가관에 대한 비판으로 이른바 이것도 포스트 모던적인 개헌이죠. 그거에 대한 비판으로 스피노자 같은 감성적인 것을 기반으로 한 사회가 어떻게 성립이 가능하느냐 이런 걸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또 사회 변혁이 어떻게 가능한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얘기는 자세한 거는 스피노자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